살아있어! 살았냐고요! 남의 외딴 섬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다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묵직했어요. 그물 사이에서 창백한 손목 하나가 보였습니다. 억대 시계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바다로 뛰어든 여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청해그룹의 여회장이었죠. 그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름도 사연도 왜 바다에 있었는지도요. 낡은 작업복 한 벌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을 머리맡에 두고 나갔을 뿐입니다. 서울에서는 남편이 그녀의 사망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는 죽으러 들어간 여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진짜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청해그룹 창립 기념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도열한 임원들의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지만 서진의 눈은 단 한 곳만 향해 있었죠. 단상 위 남편 한재원의 입가에 걸린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축하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듯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비서실장 윤상혁이 서진의 귀에 바짝 입을 댔습니다. 윤상혁이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긴급 결의안이 방금 가결됐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결의안? 윤상혁이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안입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선율, 그 모든 것이 서진의 귀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갔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단단히 버텨주길 바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회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집무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 3명이 서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비켜. 요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집무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서진이 요원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지은 건물에서 나한테 협조를 요청해. 요원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뿌리쳤지만 2번째 요원이 반대쪽 팔을 잡았고 그렇게 서진은 자신이 20년간 출퇴근하던 복도를 두 남자에게 팔이 잡힌 채 걸어야 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진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집무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윤상혁이 서진의 개인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금고 문은 활짝 벌어져 있었죠. 윤상혁의 손에는 서진만 알고 있어야 할 서류 봉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틀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윤상혁, 그게 뭐야? 그거 내려놔. 윤상혁이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진이 앞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요원들이 서진을 복도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서진은 발버둥치며 윤상혁의 등을 향해 외쳤습니다. 15년이야, 15년. 나한테 이래도 돼. 윤상혁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비서도 아무도 없이 직접 핸들을 잡고 빗속을 달렸죠. 와이퍼가 최대 속도로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에도 물기가 차올랐지만 서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남편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서진이 그 별장의 존재를 안 것은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우연히 손에 들어온 영수증 한 장, 그리고 한재원의 전화기에서 잠깐 스쳐본 주소 하나였습니다. 별장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건물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죠. 창문 너머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재원과 한재원이 아닌 여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서진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별장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랐고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죠. 서진이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비에 젖은 손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페이지 위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계획서였습니다. 오서진을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게 하는 절차, 강제 입원 신청 서류, 지분 위임 각서, 그리고 후견인 지정 신청서가 차례로 묶여 있었죠. 서진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를 접어서 재킷 안쪽에 집어넣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폭우 속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 아래가 아스팔트에서 흙으로, 흙에서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검은 바다가 그 아래에서 출렁였어요. 서진은 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끄고 조수석에 손목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였지만 서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죠. 귀걸이를 빼서 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핸드백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서진은 구두 밑창 안쪽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작고 납작한 USB 하나와 카드 한 장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그것만 꽉 쥐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검은 바다를 똑바로 보며 서 있었죠.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냉기였어요. 파도가 서진의 몸을 끌어당겼고 서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이 귀를 막고 눈을 덮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서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힘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기계적일 만큼 꾸준하고 거칠고 강했죠.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그물이었습니다. 전복 양식장에 쳐놓은 그물이 서진의 팔과 허리에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물이 위로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남해 파도리 앞바다였습니다. 강도 일은 새벽 2시에 배를 띄웠습니다. 마을 어부들이 빗독촉에 시달리며 조합회의에서 고성을 지르던 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도일은 그 소리를 바다 위에서 있는 편을 택했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빗줄기가 수면을 두드렸어요. 도일은 방수 재킷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그물줄을 잡았습니다. 그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도일이 줄을 다시 당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고래라도 걸린 건가? 두 손으로 줄을 잡아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도일의 손이 멈췄어요. 그물 사이에서 창백한 손목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자의 손이었어요. 도일이 그물을 배 가장자리로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일은 칼로 그물을 잘라내고 여자의 몸을 배 위로 끌어올렸죠. 온몸이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어요. 도일이 귀를 가슴에 대고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은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도일이 여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렸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가 기침을 했어요. 도일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눈 떠봐. 나 봐. 여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게 열렸어요. 도일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비에 젖은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굵은 손마디, 거칠게 갈라진 입술,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눈빛이었죠. 도일이 재킷을 벗어 서진의 몸 위에 덮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국까지 가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고 도일은 한 손으로 키를 잡고 한 손으로 서진의 어깨를 붙잡은 채 바다를 달렸습니다. 항구에 배를 대지 않았습니다. 도일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자신의 비밀 창고로 배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이 여자를 찾고 있다면 공개된 선착장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진을 창고 안 낡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 위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도일이 랜턴을 들어 서진의 얼굴을 비췄어요. 잘 차려입은 재킷, 흙탕물에 더럽혀졌지만 한눈에도 값이 나가 보이는 옷감이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도일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가락을 폈습니다. 작은 USB 하나와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일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죠. 카드 뒷면에 아주 작게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일은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도일은 그것들을 서진의 손 안에 다시 쥐어주고 담요를 턱 밑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앞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새벽을 버텼습니다. 서진은 사흘을 알았습니다. 열이 올라서 헛소리를 했어요. 이름들이었습니다. 윤상혁, 재원이, 배신, 다 알아. 도일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려놓고 갈아주고 또 올려놓는 일만 반복했죠. 사흘째 새벽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돌아 누워 창문 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도일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일어났네. 밥이 담긴 그릇을 머리맡 나무 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먹어. 서진이 도일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갈라진 채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도일이 문 쪽으로 돌아서며 짧게 답했습니다. 섬.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신고 안 했어요? 도일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오랫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밥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의 손이 천천히 숟가락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날 오전 한재원이 청해그룹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한재원이 카메라를 향해 눈을 붉히며 말했죠. 아내가 어젯밤 차를 몰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남해안 절벽 인근에서 차량이 발견됐고 현재 경찰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아내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한재원의 얼굴을 하얗게 물들였어요. 한재원은 눈물을 닦는 동작을 했지만 손수건이 닿은 눈 밑에는 아무것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파도리 선착장에는 갈매기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도일은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마을 쪽을 흘깃 바라봤어요. 창고 쪽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죠. 도일이 그물을 내려놓고 선착장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서진이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일이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밥은? 서진이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먹었어요. 도일이 평상 끝에 걸터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서진의 입술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살짝 오므라들었어요. 잠시 후 서진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도일이 서진을 옆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믿는다는 눈빛도 의심한다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라봤죠. 그러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서. 서진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네. 도일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불러. 마을 사람 만나면 내 먼 친척이라고 해. 서진은 도일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잠시 둘 사이를 채웠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나타났어요. 파도리에서 복순 여사가 모르는 일은 없다고들 했죠. 이장 남편보다 마을 사정을 더 훤히 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창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일아, 내가 들었는데 손님이 왔다며. 도일이 전복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어요. 먼 친척. 복순 여사가 서진 앞에 서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고운 손, 매끈한 손톱, 햇볕 한번 제대로 못 쬐은 것 같은 피부였어요. 복순 여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친척치고는 손이 너무 곱네. 어디서 왔어요? 서진이 복순 여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서울 쪽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조카한테 왔습니다. 복순 여사가 도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카야.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도일이한테 친척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도일이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척이라. 복순 여사가 서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서진이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진서요. 복순 여사가 손을 꼭 쥔 채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동안 밥은 굶지 마요. 도일이가 밥 한번 제대로 차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서진의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움직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일이 마당에 전복 바구니를 쏟아냈습니다. 바구니 가득 전복이 쏟아지며 마당을 뒤덮었어요. 도일이 칼 한 자루를 서진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손질할 줄 알아. 서진이 칼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배우면 되죠. 도일이 전복 하나를 집어들고 손질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복 껍데기와 살 사이에 칼을 밀어넣고 빠르게 돌려 살을 분리하는 동작이었어요. 서진이 전복을 집어들고 따라했습니다.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검지 끝이 베었어요. 서진이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상처 위를 지나갔죠. 서진은 눈물이 나려는 걸 느꼈습니다. 전복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이 아파서도 아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서명 한 번으로 수백억을 움직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몸속 어딘가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미끄러졌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껍데기와 살이 분리됐어요. 도일이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서진의 오기를 건드렸죠. 오후가 되자 서진의 손가락 마디 세 곳이 베어 있었습니다. 도일이 마당을 지나치다 서진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상처를 살피더니
창고 안에서 연고 하나를 가져다 서진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발라. 서진이 연고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도일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금물에 닿으면 아프니까 빨리 발라.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연고 뚜껑을 열면서 서진은 자신이 왜 그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순 여사가 서진을 마을 빨래터로 데려갔어요. 빨래터에는 안악 넷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나타나자 이야기가 뚝 끊겼죠. 복순 여사가 손을 들어 서진을 소개했습니다. 도일이 먼 친척인데 몸 조리하러 왔다고. 진서라고 불러요. 안악 중 한 명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몸조리는 무슨, 저 피부 봐. 아픈 사람 피부가 아니잖아. 다른 안악이 소곤거렸습니다. 도일이 옛날에 서울 여자한테 한 번 대었다던데. 복순 여사가 빨랫감을 탁 치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손이나 움직여. 서진은 모른 척 빨랫감을 물에 담갔습니다. 세제가 손가락 상처에 스쳤어요. 서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약하네. 서울에서 뭐 했어요? 서진이 빨랫감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사무직이요. 안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무직은 다 저래. 한 달만 있어봐. 손이 나처럼 될 테니까. 서진은 그 안악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이고 손마디가 굵고 군데군데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그 손이 서진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을 잔칫날이었습니다. 선착장 옆 공터에 평상들이 펼쳐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일도 서진도 복순 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나왔죠.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청년회장 백아놈이 서진 옆에 슬그머니 앉았어요. 백아놈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진서 씨 서울에서 왔다고. 뭐 하는 사람이야? 서진이 자리를 살짝 옮기며 말했어요. 별거 아닌 일 했어요. 백아놈이 술 냄새를 풍기며 서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여자들은 다 이뻐. 근데 왜 이런 섬에 왔어? 나랑 좀 놀다 가지.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도일이 백아놈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아 뒤로 밀었습니다. 백아놈이 비틀거렸어요. 도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 백아놈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야, 도일아. 나 그냥 말 좀 걸었지. 도일이 백아놈의 어깨를 한 번 더 밀며 말했어요. 가라고. 백아놈이 술잔을 들고 비틀비틀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일은 서진 옆 평상에 앉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은 도일의 옆모습을 한 번 봤습니다. 이 사람의 등은 넓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창고 안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쪽 깊은 곳에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주머니를 풀었을 때 안에서 자신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USB가 나왔어요. 서진은 오랫동안 그것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도일이 알고 있었던 거였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귀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은 오래된 신문 더미를 꺼냈어요. 마을 우체국에서 몰래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경제면을 펼쳤습니다. 청해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재원이 서진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서진의 손가락이 신문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서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문 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한재원. 검은 차 2대가 파돌이 선착장에 들어선 건 아침 해가 채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 마을을 둘러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청해그룹 로고가 박힌 차량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그 차를 제일 먼저 봤어요. 이른 아침 우물가에 나왔다가 선착장 쪽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장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서울 냄새 나는 것들이 왔어. 용역들은 오전부터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상금 합의서였습니다. 양식장 권리를 포기하면 가구당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어부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도일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그물을 깁던 도일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도일아, 이거 봐.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도일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인하지 마. 어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왜? 우리 양식장 몇 년째 적자인 거 알잖아. 이 돈이면. 도일이 어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땅 팔면 다시는 못 찾아와. 5천 다 쓰고 나면 뭐 먹고 살 건데. 어부가 서류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에서 흔들림이 보였어요. 도일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서진은 창고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탁자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장, 2번째 장, 3번째 장. 서진의 눈이 멈춘 건 4번째 장이었어요. 가장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조항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들고 도일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말했어요. 여기 이 조항 봐요. 도일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뭔데? 서진이 설명했어요. 합의서에 사인하면 이 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저쪽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 받고도 나중에 쫓겨날 수 있어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 권리 포기예요. 도일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네. 그날 저녁 복순 여사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은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복순 여사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전했고 복순 여사가 그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전달했죠. 한 안악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인데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벌어? 다른 어부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양식장이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복순 여사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남는 게 없어도 우리 땅이잖아. 조상 땅을 그냥 내줘.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도일과 서진, 그리고 복순 여사였죠. 복순 여사가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진서야, 네가 아는 거 더 있어. 서진이 찻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쪽이 원하는 게 양식장만이 아닐 거예요. 이 마을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거예요. 합의서는 그 시작이에요. 복순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서진이 도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쪽이 불법으로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해요. 도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디를 봐야 하는데? 서진이 말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주변이요.
보호 어종 서식지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일이 재킷을 들며 말했어요. 가보지. 이튿날 새벽 도일이 혼자 배를 띄웠습니다. 개발 예정지 인근 해안을 돌며 수중을 살폈어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찾았죠. 보호 어종이 서식하는 바위 군락이 파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일이 사진을 찍고 해당 구역의 좌표를 기록했어요. 오후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역들은 당황했어요.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자 선착장에 모여 수군거렸죠. 그중 한 명이 배가놈을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우리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 찾아봐. 배가놈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찾으면 뭐 줘요? 용역이 봉투를 꺼내 배가놈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더 줄 수도 있어. 배가놈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을 쪽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고 안에서 도일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느렸어요. 신호가 잡혔다 끊겼다를 반복했죠.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연결이 되자마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진이 구두 밑창에서 꺼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서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죠. 해외 계좌 접속키, 비상 연락처, 그리고 한재원의 비자금 거래 내역 일부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열고 거래 내역을 훑었어요. 한재원이 해외 사모펀드와 주고받은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서진의 눈이 좁아졌어요. 청해그룹 핵심 계열사가 헐값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손가락을 멈추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서진이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재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은 한재원의 주식 매집 흐름을 역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금융시장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서울 청해그룹 본사였습니다. 한재원이 비서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아까부터 주식 흐름이 이상합니다. 누가 역매매를 하고 있어요. 한재원이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발신지 추적해. 비서가 잠시 후 돌아와 말했어요. 남해 파도리 쪽입니다. 한재원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한재원의 얼굴에 반사됐습니다. 한재원이 낮게 말했어요. 살아있었네. 그러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파도리로 가봐. 조용히. 한편 서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평범한 일상 글처럼 보이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남의 섬 여행 후기였어요. 본문 안에 날짜와 숫자가 섞여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현우가 그 게시물을 봤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숫자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눈이 붉어졌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지도 앱을 열고 파도리를 검색했죠. 그 시각 파도리 마을 입구에 배가놈이 서 있었습니다. 도일의 창고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봉투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용역들이 있는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마당에서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도일이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직 앉아.
서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조금 있다 들어갈게요. 도일이 서진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배가놈이 좀 이상하게 돌아다니더라. 서진이 시선을 내리며 말했어요. 알아요. 도일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험해지면 말해. 서진이 도일을 봤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일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마당에 혼자 남아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불빛 하나가 바다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낚싯배였어요. 서진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짙었습니다. 파돌이 선착장 뒤편 폐가는 새벽 4시에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도일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껐죠. 발소리를 죽이고 창문 너머를 살폈어요. 선착장 쪽에 불빛이 2개 보였습니다. 용역들이 세워둔 차량이었죠. 도일이 서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은 보지 마. 이쪽으로. 서진이 도일의 손을 따라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삭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어망이 쌓여 있었죠. 도일이 구석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 앉아 있어. 서진이 자리를 잡자마자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일이 문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손전등 불빛이 안을 훑었습니다. 서진이 숨을 참았어요. 불빛이 서진의 얼굴 바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도일이 손전등을 든 손목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누구야? 상대가 몸부림쳤습니다. 도일이 팔을 비틀었어요. 상대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저.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현우야.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일이 팔을 놓았어요. 현우가 몸을 돌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건너온 22살 청년의 얼굴이 손전등 빛에 비쳤어요.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2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서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의 등이 작게 떨렸습니다. 현우가 서진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죠. 살아있었잖아. 왜 연락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도일은 2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깥을 살폈습니다. 선착장 쪽 불빛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도일이 낮게 말했어요. 오래 있으면 안 돼. 빨리 해. 서진이 현우의 얼굴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밑이 거뭇했어요.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많이 여위었네.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엄마 사망 신고를 넣으려고 해. 법원에 가짜 유서를 제출했어. 서진의 손이 현우의 얼굴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어요. 서진이 말했죠. 언제? 현우가 재킷 안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아. 여기, 이게 내가 구한 내부 문건이야. 서진이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손전등을 집어들고 비췄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죠. 읽을수록 서진의 입술이 굳어갔습니다. 한재원이 해외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청해그룹 핵심 계열사 3곳을 시장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완료 시점은 서진의 사망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였죠. 서진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서 중에 나한테 정보 주는 사람이 있어.
엄마가 없어진 뒤로 양심이 생긴 것 같더라고. 서진이 서류를 재킷 안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안전하게 해줘야 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서울로 올라가.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위험하잖아. 저쪽 사람들이 이미 선착장에 와 있는 거 나도 봤어. 서진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계좌는 전부 동결됐고 법적으로 나는 행방불명자야. 올라가는 순간 저쪽이 나를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어.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여기서 준비를 끝내야 해. 증거를 다 갖추고 한 번에 끝내야 해. 도일이 창문 쪽에서 말했습니다. 불빛이 움직여. 서진과 현우가 동시에 몸을 낮췄어요. 도일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내가 앞을 막을게.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 같이. 도일이 현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잡히면 서울에서 아무것도 못해. 서진 씨 뒤를 따라가. 현우가 도일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짧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일이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진이 나가다 멈추며 도일을 봤어요. 도일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가라는 눈빛이었죠. 서진이 나갔어요. 도일은 패가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낚싯줄을 미리 쳐둔 구간이 있었어요. 무릎 높이와 발목 높이 두 줄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남자 둘이 폐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도일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거기 못 찾아. 남자 하나가 손전등을 도일에게 비추며 말했어요. 비켜요. 도일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땅인데. 남자가 앞으로 걸어오다 발목에 낚싯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다른 남자가 뛰어오다 무릎 높이 줄에 걸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도일이 먼저 넘어진 남자의 손전등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어요. 어두운 데서 뛰어다니면 위험하지. 두 남자가 일어서며 도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일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명의 팔을 잡아 옆으로 던지고 다른 한 명의 명치에 팔꿈치를 박았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당기는 힘으로 거칠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두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일이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선착장으로 돌아가. 다시 오면 다음엔 바다에 던진다. 두 남자가 서로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손전등도 챙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도일이 창고로 돌아왔을 때 서진과 현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현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그 옆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죠. 현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클라우드에 있어. 서진이 말했어요. 응. 이 계약서 원본이 거기 있어. 한재원이 지운 줄 알겠지만 내가 백업을 심어뒀거든. 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꺼내올게. 도일이 두 사람 뒤에서 방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화면을 보다 말했어요. 엄마, 이거 검찰에 바로 넘길 수 있겠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론사도 같이야. 동시에 터뜨려야 막을 수가 없어. 현우가 서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여기서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었어. 서진이 현우의 머리를 한번 짚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현우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어요. 바다로 떨어진 밤 이후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죠. 도일이 두 사람의 웃음을 등 뒤로 들으며 바깥을 살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죠. 도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새네. 창고 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에게 전송 방법을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죠. 도일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선착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용역들의 차량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도일은 느꼈습니다. 저 차들이 오래 있지는 못하겠다고요. 서진이 창고 문 앞에 나와서며 말했습니다. 도일 씨. 도일이 돌아봤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도일이 짧게 말했어요. 또 위험한 짓 하지 마. 서진이 도일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도일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변함없는 얼굴이었죠. 서진이 말했어요. 나 다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아침이 들어오고 있었죠. 해가 뜨자마자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현우가 밤새 정리한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계약서 원본, 비자금 거래 내역, 가짜 유서 제출 정황 자료까지 세 묶음으로 나뉘어 있었죠. 서진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언론사는 세 곳이야. 동시에 보내야 해. 한 곳이 막히면 나머지 두 곳이 터뜨리는 거야. 현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검찰은?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론이랑 동시에. 순서가 중요해. 검찰 먼저 가면 저쪽이 막을 시간이 생겨.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서울 올라가서 직접 처리할게. 서진이 현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아버지가 너 움직임 감시하고 있을 거야. 현우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이나 해. 나는 괜찮아.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서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서진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현우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현우가 배낭을 메며 말했어요. 도일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갈게.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 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 서진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냥 도일 씨라고 해. 현우가 피식 웃으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현우가 떠난 뒤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창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진서야, 마을 사람들 다시 모았어. 이번엔 다 왔어. 마을 회관에 주민 15명이 모였습니다. 전날 흔들리던 어부들도 와 있었어요. 서진이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정장도 비서도 회의 자료도 없었죠.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입을 열자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이 탁자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합의서가 뭘 노리는 건지는 알아요. 여러분이 사인하는 순간 이 마을 땅에 대한 결정권은 전부 저쪽으로 넘어가요. 보상금은 그 대가예요. 어부 하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한테 맞설 힘이 있어. 서진이 그 어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어요. 어부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뭐가?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쪽이 이미 불법을 저질렀어요. 보호 어종 서식지를 건드렸고 그 증거를 도일 씨가 확보했어요.
지금 신고가 들어간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회관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순 여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며 말했어요. 들어봐, 다들. 다른 어부가 말했습니다. 진짜 이길 수 있어. 서진이 말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단 아무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사인하면 저쪽이 그걸 빌미로 삼아요. 회관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어요. 처음 온 낯선 여자의 말이었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서진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도일이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저 여자의 자리는 원래 저기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도일은 그 생각을 얼른 거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전복 양식장 근처 작업을 돕고 있을 때 도일이 옆에 왔어요. 도일이 닷줄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 서진이 그물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원래 다 이래요. 이유가 생기면 움직여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진서 씨 덕분이야. 서진이 도일을 봤어요. 도일은 줄을 매면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말했죠. 도일 씨가 증거 잡아온 거잖아요. 도일이 짧게 말했어요. 둘 다야. 서진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그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이 느려졌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데워지는 느낌이었죠. 서진은 그 느낌을 모른 척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였어요. 서진이 창고로 뛰어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다 됐어. 내일 오전 10시에 터진다. 엄마 준비해. 서진이 화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창문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전복 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도일을 불렀어요. 도일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왜? 서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일이에요. 도일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뭐가 필요해? 서진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의사가 필요해요. 저쪽이 나를 정신질환자로 몰 거거든요.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도일이 말했어요. 현우가 데려올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일이 서진을 봤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일 씨도 있어줘야 해요. 도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나야 원래 여기 있는데. 서진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눈까지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도일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도일도 입꼬리가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의사와 변호인을 데리고 파도리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서진은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서진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했어요. 놀란 거 알아요. 그냥 시작하죠. 변호인이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진서예요. 의사가 간단한 진단을 마쳤습니다. 서진의 상태는 정상이었어요. 진단서가 나왔죠.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우가 노트북 화면을 서진에게 돌리며 말했어요. 봐, 엄마. 화면에는 청해그룹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새 언론사가 동시에 올린 기사였어요. 한재원의 이름이 전면에 나와 있었죠.
서진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원아, 이제 끝이야. 도일이 창고 문 앞에 서서 선착장 쪽을 바라봤어요. 검은 차들이 이미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이 아니었어요. 한재원의 법률 대리인과 해결사들이었죠. 도일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왔어.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가죠. 서진이 창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선착장 쪽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오서진 씨, 이사회 결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서진이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죠. 나도 할 말 있어요. 법률 대리인이 멈칫했습니다. 서진이 변호인에게 눈짓하자 변호인이 앞으로 나서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때 백아놈이 해결사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진을 가리키며 해결사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언제 나왔는지 마당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백아놈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백아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백아놈이 복순 여사를 밀치려 했습니다. 어부 2명이 백아놈의 팔을 잡았어요. 백아놈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봐. 도일이 백아놈 앞에 서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 백아놈이 도일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해결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위성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한재원 씨한테 전화해봐요. 지금쯤 검찰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해결사 중 한 명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귀에 대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옆 사람에게 뭔가 말했죠.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때 선착장 쪽에서 해양경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배 2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현우가 서진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신고해뒀어. 서진이 현우를 봤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한 번에 끝내라고.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해양경찰이 선착장에 배를 댔습니다. 해결사들이 하나씩 연행됐어요. 백아놈은 마을 창고에 어부들이 데려다 앉혔습니다. 복순 여사가 창고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거기 앉아서 반성해.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일이 서진 옆에 왔어요. 말없이 섰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도일이 말했어요. 서울은 서진이 말했습니다. 곧 끝나겠죠. 도일이 수평선을 보며 말했어요. 올라가야 하네. 서진이 도일을 봤습니다. 도일은 수평선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전복 양식장 같이 고쳐요. 해결사들이 망가뜨린 거. 도일이 서진을 봤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요. 도일이 짧게 말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양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복순 여사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옆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리지. 안악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도일이는 알까?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내가 알면 되지. 서진이 서울로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청해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서진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작업복 대신 짙은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두고 내린 그 시계는 이제 서진의 손목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이사 12명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한재원 쪽에 붙어 서진을 해임하는데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한 명씩 얼굴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사회실을 가득 채웠죠. 서진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임안에 찬성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세겠습니다. 서진이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불린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이름을 부르고 나서 말했어요. 해임안을 올립니다. 찬성하시는 분. 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 쪽에 있던 이사 셋이 손을 들었어요. 그걸 보고 나머지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한재원 쪽에 붙었던 이사들도 결국 손을 들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가결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했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현우가 서진 옆에 붙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쉽게 끝난 거 아니야. 서진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길 편에 붙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서진이 잠깐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할 거야. 현우가 더 묻지 않았어요. 서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현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죠. 서진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재원은 그날 저녁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공항으로 향하다 붙잡혔어요. 뉴스에서는 한재원이 외투를 얼굴에 뒤집어 쓴 채 검찰청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집무실 TV에서 봤어요. 채널을 껐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죠. 그날 밤 서진은 집무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서울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쏟아졌죠. 서진의 손에는 도일에게 받은 구명 호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녹이 쓴 호각이었어요. 서진이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진이 호각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다 비워요. 비서가 말했어요. 이사회 후속 회의가.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후로 미뤄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서진이 다시 통유리 쪽을 바라봤어요. 서울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멀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불빛들이었죠. 파도리가 생각났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수평선을 보던 새벽이 생각났어요. 전복 비린내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일에게 메시지를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죠.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서진은 한재원의 내연녀를 만난 것도 그 주였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내연녀는 서진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진이 손을 들어 앉으라고 했어요.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망가려던 거 알아요. 그런데 도망가봤자 나한테는 이미 다 있어요. 내연녀가 핸드백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서진이 말했습니다. 자수하세요. 지금 하면 내가 선처 요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검찰이 부르면 선택지가 없어요. 내연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안에 자수 절차 안내가 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연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진이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로비를 빠져나오는 서진의 등이 곧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직에 공식 복귀하고 첫 번째로 서진이 한 일은 서류 하나에 서명하는 것이었어요. 파도리 앞바다 리조트 개발한 폐기 결정이었습니다. 서진이 서명하며 담당 이사에게 말했어요. 이 부지는 해양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해요. 영구적으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개발 수익이. 서진이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이사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매달 파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문은 서울 복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발을 디디자마자 복순 여사가 달려나왔어요. 복순 여사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살이 많이 빠졌네.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밥이 맛이 없어서요. 복순 여사가 서진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 도일이가 얼마나? 복순 여사가 말을 멈췄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일 씨가요. 복순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밥부터 먹어. 도일은 선착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당에 도일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죠. 서진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나왔어요. 도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봤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도일이 그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왔네. 서진이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도일이 다시 그물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서진이 웃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도일이 그물을 깁다 멈추더니 말했어요. 나도. 서진이 도일을 봤습니다. 도일이 그물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진이 시선을 수평선 쪽으로 돌렸어요. 눈가가 따뜻해졌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파도리에 집 하나 짓고 싶어요. 도일이 말했어요. 어디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돼요. 도일이 그물을 다 기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진 옆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봐 줄게. 서진이 도일을 봤어요. 도일도 서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서진이 파도리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선착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마루에서 바다가 보였죠. 집을 짓는 동안 도일이 매일 와서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현우는 주말이면 파도리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나중에는 도일에게 조업을 배우러 왔어요. 도일이 현우에게 그물 매는 법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돼. 손목으로 느껴야 해. 현우가 그물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게 말이 쉽지. 도일이 현우의 손을 잡아 각도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우가 그물을 메고 나서 말했어요. 도일 씨, 저한테 잘해줘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르쳐.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해달라고요. 도일이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오면 제일 편해 보여요. 도일 씨 덕분인 거 알아요. 도일이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가 빨개졌죠. 복순 여사는 그 모습을 마당 담 너머에서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서진과 도일은 바다로 나갔어요.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갔죠.
도일이 배를 천천히 몰았어요. 서진이 이물 쪽에 앉아 발을 뻗었습니다. 노을이 바다에 깔렸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꿈을 꿔요. 도일이 말했어요. 무슨 꿈?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꿈이요. 파도 소리 들리는 꿈. 도일이 키를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자주 내려와. 서진이 도일을 봤습니다. 도일이 말했어요. 집도 지어놨잖아.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배가 파도를 타고 흔들렸습니다. 서진이 뱃전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도일이 서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도록 잡아주는 동작이었어요. 서진이 도일의 손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죠. 노을이 다 지고 나서 두 사람이 배를 돌렸습니다. 선착장에 배를 대고 내리며 도일이 말했어요. 저녁 먹고 가. 서진이 말했습니다. 뭐 해줄 건데요? 도일이 말했어요. 전복죽.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거 맛있게 할 줄 알아요. 도일이 말했어요. 먹어보면 알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선착장을 걸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며 이장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됐어. 이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복순 여사가 말했어요. 도일이. 이장이 담 너머를 보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부터 저랬어? 복순 여사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장이 말했습니다. 나만 몰랐네. 복순 여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원래 그래. 마을에 저녁 연기가 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골목을 타고 들어왔어요. 서진이 도일의 집 부엌에 앉아 전복죽이 끓는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서진의 손바닥에 전복 손질 흉터가 보였습니다. 서진이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도일이 죽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 서진이 말했어요. 냄새 좋다. 도일이 그릇에 죽을 담아 서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워. 천천히 먹어. 서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진짜 맛있네. 도일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랑이에요. 지금. 도일이 말했습니다. 조금. 두 사람이 웃었어요. 작은 부엌 안에 웃음소리가 찼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그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반가운 소리였죠. 서진이 죽을 한 숟가락 더 떠 입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집이구나.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파도리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등에 배낭이 없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전단지 제목은 파도리 해양 오염 실태 고발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서진의 재단이 파도리 앞바다에 독성 물질을 몰래 매립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조작된 문서와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한 안악이 전단지를 들고 복순 여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복순 여사 앞에 전단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복순 여사가 전단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받았어? 안악이 말했어요. 아까 마을 어귀에서 나눠주던 사람들한테요. 환경단체라고 했어요. 복순 여사가 전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착장 근처였어요.
등산복 차림의 남자 셋이 어부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잠깐요. 어느 단체예요? 남자 하나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남해환경보전시민연대입니다. 복순 여사가 명함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주소가 서울이네. 남해환경단체가 왜 서울에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서요. 복순 여사가 명함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요. 공식 허가 없이 이런 거 돌리면 안 돼요. 남자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복순 여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우리 마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주변에 있던 어부들이 복순 여사 뒤로 모였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를 챙겨 선착장 쪽으로 물러났죠. 복순 여사가 곧장 도일을 찾아갔습니다. 도일이 양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순 여사가 전단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일아, 이거 봐. 도일이 전단지를 받아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도일이 말했어요. 어디서 왔대?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라는데 주소가 서울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도일이 전단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서진 씨한테 알려야겠어. 도일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 받자마자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마을에 환경단체라는 사람들이 왔어. 재단이 바다에 독성 물질을 묻는다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도일이 전단지를 펼쳐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잠시 후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 단체 이름 처음 들어요. 그런데 문서 양식이 낯이 익어요. 도일이 말했어요. 낯이 익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한재원 쪽 법무팀에서 쓰는 양식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일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복순 여사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마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저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나 알아봐. 도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일이 선착장 근처 민박집을 돌았어요. 등산복 차림의 남자들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파도리에 민박집이 두 곳밖에 없었거든요. 두 번째 집에서 찾았어요. 도일이 민박집 마당에 들어서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손님들 언제 왔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셋이서. 도일이 말했습니다. 선불로 얼마나 냈어요? 주인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일주일치요. 현금으로. 도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박집을 나와 선착장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고 한쪽에 도일이 예전부터 모아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문서들이었어요. 각종 민원 서류, 환경부 고시문, 조합 공문들이었죠. 도일이 그것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일이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3년 전 청해그룹이 파도리 인근 부지 매입을 시도할 때 주고받은 공문이었습니다. 도일이 그 공문에 찍힌 법무 담당 직인을 전단지, 문서, 양식과 비교해 봤어요. 같았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곳에서 나온 문서였죠. 도일이 서진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서진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찾았어요. 이 단체에 돈 보낸 계좌 찾았어요. 한재원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도일이 전화기를 들고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 받으며 말했어요. 도일 씨, 이거 한재원이 감옥 안에서 꾸민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이 단체에 돈을 보냈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돼. 서진이 말했어요. 충분해요. 입금 내역이랑 단체 설립 서류까지 다 나왔어요. 설립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 해. 지금 많이 흔들려. 서진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일찍 와.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새벽에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일이 서류들을 챙겨 창고 불을 껐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다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달빛이 길게 깔렸어요. 도일이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서진이 파돌이 선착장에 내렸습니다. 현우도 함께 왔어요. 현우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올 때마다 얼굴이 펴져. 서진이 말했어요. 서울 공기가 안 맞아서.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도일이 선착장으로 나왔어요. 서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 서진이 말했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도일이 서진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은 잤어. 서진이 말했어요. 차에서. 도일이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 현우가 두 사람을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작게요.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인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전날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몇몇 어부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시선이 모였어요. 서진이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전단지 보셨죠? 저도 봤어요. 회관 안이 조용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 단체 설립일이 2달 전이에요. 그리고 이 단체에 돈을 보낸 계좌가 지금 구속 중인 한재원 씨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서진이 현우에게 눈짓했어요. 현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앞에 세웠습니다. 입금 내역이 크게 보였어요. 어부 하나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단지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서진이 말했어요. 네. 재단 회계장부도 공개할게요. 지금 바로요. 현우가 노트북 화면을 재단 회계 자료로 바꿨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항목별로 나와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독성 물질 매립이요. 그런 예산 항목은 없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팔짱을 끼고 있던 어부들이 하나둘 팔을 풀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볼 것도 없어? 다들 알겠지.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 환경 단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일이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오늘 중으로 올 거예요. 또 다른 어부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의심했네요. 서진이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 어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고개 들어요. 우리 마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회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무겁던 공기가 거쳤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이 파돌이 민박집에서 등산복 차림의 남자 셋을 연행했어요. 남자들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차가 떠났어요. 한재원은 그날 저녁 감옥 안에서 추가 기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더해졌어요. 한재원이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불러요. 교도관이 말했어요.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한재원이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벽이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죠. 한재원이 혼자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서울 법원에서는 이미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추가 혐의가 더해지며 형량이 늘어났어요. 무기징역이었죠. 서진은 그 소식을 파돌이 집 마루에서 들었습니다. 현우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서진이 전화를 끊고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물러갔어요. 서진이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도일이 마루로 올라오며 말했어요. 무슨 연락이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한재원 무기징역이래요. 도일이 서진 옆에 앉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서진이 말했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서진이 말했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멀어진 것 같아요. 도일이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서진이 도일을 봤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끝난 거니까. 끝난 건 멀어지는 거야. 서진이 도일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도일 씨는 언제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원래 이래. 서진이 웃었어요. 도일도 웃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도일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겨줬어요.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처럼요. 서진이 말했어요. 도일 씨. 도일이 말했습니다. 응. 서진이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도일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도일을 보며 말했어요. 서울이랑 여기랑 나눠서 살면 안 되냐고요. 그냥 여기가 더 좋아서. 도일이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집이 있잖아. 서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요. 도일이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그러면.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일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서진이 도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파돌이 선착장에서 해가 졌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일과 서진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봤어요. 마을 골목에서 저녁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복순 여사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도일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어요. 도일이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죠. 서진이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자장가 같았습니다. 서진이 작게 말했어요. 여기가 집이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파돌이 선착장에는 세배 한 척이 묶여 있었어요. 선체에 서진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얀 글씨였죠. 서진이 직접 붓으로 쓴 이름이었어요. 서진호는 조업선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섬들을 돌며 의료 봉사를 하는 배였어요. 한 달에 2번 의사와 간호사가 탔고 약품과 의료 장비를 싣고 섬을 돌았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섬 노인들이 선착장으로 나왔어요. 멀리서 서진호가 보이면 손을 흔들었죠. 도일이 그 배를 관리했습니다. 매주 엔진을 점검하고 선체를 닦았어요. 서진이 내려오는 날이면 도일이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닦는 것을 복순 여사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이 일찍 밝았어요. 서진이 파돌이 집 마루에서 눈을 떴습니다. 바다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죠. 서진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왔어요. 텃밭이 보였습니다. 서진과 도일이 함께 가꾼 텃밭이었어요. 상추가 올라와 있었고 고추가 달렸고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서진이 마루에 걸터 앉아 그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도일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일어났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도일이 말했어요. 새벽에. 서진이 말했습니다. 서진 옷 또 닦았죠. 도일이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거든.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핑계 좋아. 도일이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어요. 미역국과 구운 생선, 갓 지은 밥이었습니다. 서진이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맨날 이렇게 차려주면 내가 너무 좋아서 서울을 아예 안 가게 되는데. 도일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서진이 도일을 봤어요. 도일이 생선을 발라 서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시 발랐어. 먹어. 서진이 웃으며 밥을 떴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텃밭을 지나 마루까지 왔죠. 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다. 도일이 말했어요. 밥이 맛있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도일이 서진을 봤어요. 서진이 도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그렇게 마주 봤어요. 도일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서진이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도일이 말했어요. 오늘 현우 온다고 했지. 서진이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온대요. 이번엔 혼자 아니에요. 도일이 말했어요. 누구 데려와? 서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사귀는 것 같던데. 도일이 말했어요. 진짜?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도일이 말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라서요. 도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점심은 제대로 차려야겠네. 서진이 도일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해요. 도일이 말했어요. 전복 손질할 줄 알아. 이제. 서진이 손을 들어 보였어요. 손바닥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서진이 말했죠. 이게 증명이에요. 도일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어요. 서진이 그 손길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이 부엌을 함께 썼어요. 도일이 전복을 손질했고 서진이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부엌이 좁았어요. 자꾸 어깨가 닿았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부엌이 원래 이렇게 작았어요. 도일이 말했어요. 원래 혼자 쓰던 거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넓혀요. 이제. 도일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러지. 서진이 도일의 등을 보며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웃었어요. 현우가 점심때 도착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서진이 선착장으로 나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현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인사해. 수아야.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진이 수아를 봤습니다. 눈이 맑은 여자였어요. 서진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요. 배 안 멀미했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요. 그런데 바다가 너무 예뻐서 잊어버렸어요. 서진이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가 서진의 눈빛을 읽고 말했어요. 엄마, 그 눈빛 하지 마. 서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눈빛? 현우가 말했어요. 다 안다는 눈빛.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들어가. 점심 밥상이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전복죽과 생선찜, 나물이 가득했어요. 현우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도일 씨, 이거 다 만들었어요. 도일이 말했어요. 서진 씨가 반했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채소 다듬은 거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반이잖아. 수아가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복순 여사가 반찬을 들고 마루로 올라오며 말했어요. 나도 있어야지. 잔치 자리에. 현우가 자리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복순 여사가 앉으며 수아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예쁘다. 현우야, 잘했네. 현우가 귀를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복순 여사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진서야, 이제 손잡아야겠는데.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복순 여사가 말했어요. 왜? 사실인데. 마루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서진이 그 소리를 들으며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도일이 서진의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현우가 수아에게 뭔가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수아에게 반찬을 권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진이 눈을 살짝 깜빡였어요. 도일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알아. 도일이 서진의 손등을 가만히 짚었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들었습니다. 서진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점심이 끝나고 현우와 수아가 마을을 돌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마을 구경을 시켜주겠다며요. 서진과 도일이 마루에 남았습니다. 도일이 말했어요. 산책할까?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디요? 도일이 말했어요. 절벽. 서진이 잠깐 도일을 봤습니다. 도일이 말했어요. 같이 가면 돼.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요. 두 사람이 마을길을 걸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서진이 도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일이 서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처음 이 바다에 몸을 던진 곳이었어요. 서진이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다가 눈 아래 펼쳐졌어요.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물보라가 햇빛에 반짝였죠. 서진이 오래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와 어둠, 차가운 바닷속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물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도일이 말했어요. 몰라. 서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안 죽어서 다행이에요. 도일이 말했어요. 그래. 서진이 도일을 봤습니다. 도일이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도일이 서진을 봤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진을 봤죠. 그 눈빛이 말보다 많았어요. 서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구명 호각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거 돌려줄까 했는데. 도일이 말했어요. 왜?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안 쓰려고요. 도일이 말했어요. 왜?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 떠내려갈 것 같아서요. 도일이 서진의 손에서 호각을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서진의 손목에 묶어줬습니다. 낡은 줄이었는데 손목에 잘 맞았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차고 있어. 서진이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호각이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도일이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다시 밀려왔죠. 서진이 그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었던 것들은 가짜였고 얻은 것들은 진짜라고요.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 멀리 선착장에서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려가야겠어요. 도일이 말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길을 걸었어요. 도일이 앞서 걷다 서진의 걸음이 느려지자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따라오자 다시 걸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평상이 펼쳐졌어요. 복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와. 저녁 같이 먹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어부들이 막걸리를 들고 왔습니다. 안악들이 음식을 날랐어요. 현우와 수아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일이 평상 끝에 앉았어요. 서진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자, 다 왔지. 한마디씩 해. 어부 하나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파돌이 오래오래 잘 살자. 다들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서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도일이 서진의 잔에 자신의 잔을 살짝 부딪혔어요. 복순 여사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서야, 한마디 해.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집도, 사람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줬어요. 이름도 주고, 집도 주고, 사람도 줬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순 여사가 눈을 훔쳤어요. 현우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야. 수아가 말했어요. 알아. 멋있어. 도일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도일을 봤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진이 말했어요. 도일 씨도 한마디 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됐어. 복순 여사가 말했어요. 도일아 해.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도일을 봤습니다. 도일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잘 살자. 다들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어요. 도일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웃음을 봤어요. 도일도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우와 수아도 들어갔습니다. 복순 여사가 마지막으로 평상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도일아, 서진이 집까지 데려다줘. 도일이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이야. 복순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데려다 주라고. 복순 여사가 들어갔습니다. 서진과 도일이 골목을 걸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 달빛이 깔렸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도일이 말했어요. 그래. 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좋을 것 같아요. 도일이 말했어요. 그래.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답이 그것뿐이에요. 도일이 말했어요. 충분하잖아. 서진이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일도 멈췄어요. 서진이 도일을 봤습니다. 달빛이 도일의 얼굴에 닿았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두 사람이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을 타고 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의 손목에서 낡은 호각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파도리의 밤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파도리의 작은 마을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화려한 이름도 아닌 거친 손마디 하나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로 충분했던 삶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곤 합니다. 오서진이 그랬습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던 날 밤, 그녀는 죽으러 갔지만 그 바다는 오히려 그녀를 살려냈어요. 그물에 걸린 채로 낯선 섬 어부의 손에 이끌려. 잃은 것은 가짜 껍데기였고 얻은 것은 진짜 삶이었습니다.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 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